델파이 기법을 조사하게 된 A2조입니다. 저는 조장을 맡게 된 윤현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저는 행정학과 유용한이라고 합니다. 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3학년에 시작한 윤광표입니다. 저는 행정학과 양상혁입니다. 저는 행정학과 이상우입니다. 저는 행정학과 이경진입니다. 사회학과 이소민입니다. 저는 행정학과 이혜진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저랑 소민 씨랑 정종 씨께서 진행할 것입니다. 혹시 마이크를 해볼까요? 혜진아, 그렇죠. 저희 목차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가 정의와 절차, 특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병종 씨께서 사례 분석과 장단점, 그리고 소민 씨께서 한계 및 개선 방안과 결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먼저 델파이 기법이란 1948년 랜드 연구소의 연구진에 의해 개발되어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예측에 많이 활용되었으며 이 기법은 미래 사건에 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획득, 교환, 개발하는 직관적이고 판단적인 예측 방법입니다. 그리고 델파이 기법의 델파이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 신화 중에서 아폴로 신이 미래를 생각하고 예측하던 델파이 신전에서 따온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델파이 기법의 기본 원리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익명성입니다. 모든 참여 전문가들이 익명성을 보장받음으로써 독립적이고도 동등한 입장에서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참여자들 사이에 불필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설문지, 컴퓨터 등의 이용을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개진되면 이것을 통계적으로 처리하여 그 결과를 모든 참여 전문가들에게 회양시킵니다. 이는 패널 각자가 지니고 있는 주관적인 의견을 객관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반복성입니다. 통제된 훈련 과정에 의거해 전문가들의 의견 제시 과정을 2에서 3회 이상 반복하게 함으로써 참여자들의 사회학습 기회에 따른 의견 재검토 및 수정에 의한 상호 의견 접근을 유도합니다. 끝으로 최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이들 간의 합의를 도출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델파이 기법의 종류입니다. 전통적인 델파이 기법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 델파이 기법인데요. 어떤 사안에 대해 수량적 예측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 일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일반 문제에 대한 예측을 하는 기법입니다. 정책 델파이 기법은 델파이 기법의 기본 논리를 이용해 정책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 대안을 개발하고 정책 대안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정책 델파이 기법은 정책이나 의사 결정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정책 이슈를 분석하기 위한 도구이며 의견을 확장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전통적인 델파이 기법과는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의사결정 델파이 기법은 어떤 현실을 예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실을 창조하기 위해 의사결정의 도구로서 활용되는 델파이 기법입니다. 다음은 델파이 기법의 목적입니다. 델파이 기법은 나라 단위의 연구 수준이나 미래 시점을 예측하는 데 있어 일반화, 표준화된 자료가 부족한 경우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신뢰성이 높은 합의를 얻어내기 위해 이용됩니다. 그리고 가장 주된 목적은 위원회나 집단 소위 등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예를 들어서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 분위기를 장악하거나 상급자의 의견에 이의를 제기 못하는 이런 문제점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사용됩니다. 다음은 델파이 기법의 절차인데요. 가장 먼저 문제를 파악하고 참여 패널을 10명에서 30명 정도 선정합니다. 그런데 참여 패널이 10명에서 30명이 아니라면 델파이 기법이 아닐까요? 2015년에 시행한 북한 이탈주민 정신건강연구에 따르면 거기서는 전문 패널을 43명을 썼었고 이것은 연구 상황에 따라
전문 패널의 수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전문 패널 선정에 있어서 표준적인 근거는 없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 이런 것들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전문 패널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평균 수준 이상의 필수 지식과 전문 지식을 갖춰야 하며 합리적이고도 객관적인 사고력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전문 패널이 선정이 되면 먼저 개방형 설문지를 작성하여 전문가들에게 송부합니다. 완료된 설문지를 회수하여 회답을 분석하고 정리한 후 수집한 통계적 집단 반응과 좀 더 폐쇄적인 설문지를 다시 패널들에게 보냅니다. 합의된 도출이 나올 때까지 이 과정을 수차례 반복한 후 종합 결론을 도출해냅니다. 다음은 델파이 기법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델파이 기법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인 전문가 집단의 동원입니다. 예측을 위하여 한 사람의 전문가가 아니라 예측 대상 분야와 관련이 있는 전문가 집단이 동원됩니다.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추출하게 되면 전문가 개개인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를 교환할 수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서로 보완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한 사람의 두뇌가 미래에 대한 주관적인 예측을 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의 생각을 합친 예측이 보다 정확하다는 평범한 원칙의 논리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입니다. 델파이 기법의 초기 개발 목적은 미국의 대규모 원자탄 공격이 가해졌을 때 예상되는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었으나 그 후 과학적 발견, 인구 증가, 교육 문제, 우주 과학 분야의 기술 예측, 그리고 사회 구조 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입니다. 델파이 기법은 본래 미래 예측을 위하여 고안된 것이지만 근래에는 목표 설정을 위한 전력 조사, 선호도 조사, 의견 조사 등에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즉, 특정 분야의 장기 발전 계획 혹은 프로그램 개발 목적의 조사를 위한 전력 조사를 비롯하여 다수의 목표나 대안 중에서 상대적인 주요성을 알아보는 조사인 선호도 조사, 어떤 문제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알아보는 조사인 의견 조사에 많이 유용합니다. 네 번째 특징입니다. 델파이 기법은 인간의 주관적이고 직관적 판단에 근거한 예측 방법으로서 어떤 추측된 상태를 전제로 추측을 지지할 수 있는 자료나 가정을 발견하고자 노력하는 회귀적 논리의 바탕을 두는 정성적 예측 기법입니다. 다섯 번째 특징입니다.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들 간의 합의 도출로 미래를 예측하는 기법으로 개발되었고 이는 총체주의적 접근 방법에 속합니다. 총체주의란 합리성을 개념적으로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의 문제와 모든 정보의 대안을 고려한다는 것이 과연 현실 가능성이 있는가, 그리고 계량화할 수 없는 변수를 어떻게 조작할 것인가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나 정책 대안의 탐색과 결정의 하나의 기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 발표자분께서 잘 말씀해주신 특징과 절차를 토대로 사례와 장단점까지 발표를 이어가게 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3학년 김광배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델파이 기법 정책 사례로 아무래도 조금 국내에서 좀 여러분들께서 체감되기 쉽고 이해되기 쉬운 그런 사례들로 일단 선택을 했고요. 먼저 첫 번째로 국민 건강 증진을 목표로 있었던 금연 정책 개발과 그리고 장애인 고용 제도 문제점에 있어서 법안이 한때 또 개정이 되기도 했던 그러한 델파이 기법 정책 사례를 분석을 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정책 개발 중에 금연 정책 개발 먼저 분석을 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흡연율이 계속해서 감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또 그에 따라서 담배 규제 정책을 어떤 법적 근거를 좀 마련을 하기 위해서 그런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금연 정책 개발에 대해서 한때 논의가 이루어졌었고요. 그 다음에 역시 델파이 기법에 맞게 전문가들이 이제 패널로 선정이 됐습니다. 총 21분 정도가 패널 선정이 됐고 그 중에서는 보건복지부랑 이런 금연 정책, 건강증진위원회나 이런 연구원에서 각종 학회랑 전문가들이 모여서 패널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보건정책 전문가랑 예방의학 교수, 임상의사 등
의료계 전문가들이 거의 절반 가까이 수준이죠. 48% 정도로 되게 많은 비율로 선정이 됐고요. 그 외에는 뭐 법률 정책 전문가나 시민단체 등에서 패널이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담배값 인상이 이제 결정이 됐고 이제 그것으로 이제 그 대안으로 나온 게 담배값 인상이랑 담배값 표지에 경고 그림을 삽입하는 게 탐색이 되었고 그 이후에 다시 설문조사 그중에 16명 정도를 다시 선정을 해서 설문조사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였고요. 여러 차례 그리고 또다시 여러 차례 이런 금연정책 포럼을 통해서 이런 각종 연구를 여러 차례 진행을 했습니다. 왜 여러 차례 진행을 하냐면 이따가 뒤에서도 제가 장점 단점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여러 차례 연구를 해서 같은 결과가 나오면 그것은 신뢰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뭐 델파인 기법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좀 데이터 특성상 그거는 신뢰도가 높아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차례 진행을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예측과 비교에서는 두 개 국가를 선정을 했는데요. 영국과 뉴질랜드인데 뉴질랜드도 대한민국 못지않게 만만치 않게 흡연율이 상당히 높은 국가고 이 영국과 뉴질랜드 같은 경우를 굳이 선정한 이유는 대한민국과 담배 소비 습관이 상당히 흡사한 두 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개 국가에서도 실제로 담배값 인상이라는 제도가 마련이 되었었고요. 4주와 6개월, 그러니까 4주부터 6개월까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금연 성공률이 다소 높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효과적으로 대한민국에서도 정착이 될 수 있겠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만 소비 습관을 보면은 고소득층보다는 일반 소득 계층이나 저소득층에서 담배 소비 습관이 소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인상에 대해서는 조금 저항감이나 거부감이 막될 것으로 좀 예상을 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시행을 결국에 좀 불가피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결국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면세점 외에는 담배 면세제도를 받을 수 없게 돼 있고 담배값의 그림 같은 경우도 결국에 설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현황과 이제 문제점을 말씀드리자면 흡연율은 실제적으로 이건 이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그렇게 한 5년 정도 놓고 본 건데 흡연율은 냉정하게 보자면 낮아졌습니다. 5% 이상 낮아진 것을 볼 수 있고 흔히 뭐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일부 뭐 정치권이나 일부 매스컴에서는 31조에서 시행된 이후에 33조까지 좀 세액이 증가를 했는데 그거는 좀 세수를 위한 꼼수 아니냐 이렇게 좀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이 팩트 체킹 결과는 인상 대비했을 때 세율이 좀 하락한 것으로 이것은 발표가 많은 연구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문제점은 이번 델파이 기법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너무 많은 의료계 전문가들만 선정이 됐고 왜냐면은 담배가 솔직히 몸에 나쁘다, 건강에 나쁘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그 담배값에 새겨지는 그림 그리고 이게 세수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고 좀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제 정책 전문가나 아니면 심리학 연구원들이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 좀 의료계로 너무 패널이 좀 선정이 되었다고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은 담배 그림이랑 흡연율과의 좀 인과관계가 그렇게 적합하다고 말씀을 솔직히 못 드리겠는 게 담배값에 이제 그림이 새겨지는 것은 담배값 인상 이후에 한 1년에서 2년 정도 이후에 실시가 됐는데 그렇게 담배값 그림에 이제 삽입되는 시계를 놓고 봤을 때 그게 전적으로 흡연율과 좀 흡연율에 영향을 미친다 금연율에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1.5에 해당된다고 해석이 됩니다. 이건 조금 짧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장애인 고용 정책 문제인데 마찬가지로 문제는 고용률이 장애인 고용률이 대한민국에서 2% 정도밖에 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이런 차별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이를테면은 이따 결과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법을 조금 이용해서 기업에서 조금 보이지 않는 차별을 계속해서 가하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진행됐고, 이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장애인 정책연구원과 그다음에 법률 전문가 그렇게 해서 총 이번에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10명에서 30명 정도 이렇게 패널이 선정이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도 15분 정도가 선정이 됐고, 이것은 되게 많은 논문을 찾아봤는데 설문조사를, 노동척도 설문조사를 되게 또 여러 차례 여기서도 진행을 하였고요. 거기 패널은 뭐 장애인 고용 연구원과 노동위원회 이런 곳에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예측되는 사항으로는 3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아마 0.9%가 증가할 거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고, 다만 문제점은 그 조사 대상에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있어서 조금은 설득 근거가 부족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 좀 파토스적인 측면에서 사람들이 공감을 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장애 등급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몇 급 이상은 우선 채용을 한다, 이러한 법안이 조금 개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장애 등급 대신 장애 뭐 이렇게 좀 한계로 묶어서 좀 더 고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법안, 그리고 고령자 및 장애인으로 4조 4만 원죠. 저게 개정이 되면서 더욱더 장애인 고용률이 좀 높아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례를 토대로 이제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장점은 반복적으로 이제 상호 의견을 접근시키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뢰도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실현 편성 및 수강 효과 감소, 이건 뭐냐면 이거는 사실 결판 기법의 익명성에서 나오는 장점인데 여론의 문맥을 조금 덜 맞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렇게 의식을 크게 하지 않아도 되고, 한 사람의 그런 목소리가 그렇게 과하게 그 집단의 대표성을 다 갖는다는 것을 조금은 이제 익명성을 통해서 감소를 시킬 수 있고, 다만 이제 시간적 경제적으로는 당연히 여유가 생기는 게 패널이 왜냐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간적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다양한 영역에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다양한 또 분야에서 손익 관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은 뭐냐면 다 똑같은 말이겠지만 편파적인 시각에서 이렇게 또 보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남용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수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 다 정책 개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그런 정책 엘리트들이 조금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좀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결판 기법입니다.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고요. 다음 이러한 한계들과 개선 방안들은 다음 발표자가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표를 맡은 사회학과 이소민입니다. 저는 벨파이 기법의 한계 및 개선 방안 결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벨파이 기법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미래를 예측하고 정책 대안을 탐색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전문적 경험을 수렴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전문가들의 주관적 판단에 근거하기 때문에 한계도 있습니다. 벨파이 기법의 특징인 익명성으로 인해 방법과 결과의 무책임성을 가져올 수 있으며 반대 토론 과정을 위축으로 탐구적 사고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 동질적인 전문가 집단으로 인해 의견을 일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편향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벨파이 기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정책 벨파이가 나오는데요. 정책 벨파이
전통적 델파이 개발자는 랜드 연구소이며 정책 델파이의 개발자는 터러프입니다. 전통적 델파이의 주된 목적은 미래 예측과 의사결정이며 정책 델파이의 주된 목적은 정책 문제 정립입니다. 전통적 델파이의 주요 참여자는 전문가이며 정책 델파이의 주요 참여자는 문제의 주창자입니다. 전통적 델파이의 참여자의 성격은 동질성을 띠고 있으며 정책 델파이의 참여자 성격은 이질성을 띠고 있습니다. 전통적 델파이의 기대 결과는 합의를 형성하는 것이고 정책 델파이는 대립된 이해관계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자면 정책 델파이는 참여자들 간의 이질성을 인정하고 이들의 다양한 견해를 두 개의 대립되는 견해로 압축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대립적인 이해관계나 견해를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로 인해 정책 델파이의 지향점은 문제의 해결이며 정책 델파이의 지향점은 문제의 조합입니다. 전통적 델파이와 정책 델파이의 주요 원칙으로 공통된 요소로서 반복과 통제된 한류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반복이라는 것은 개인의 판단은 집계하여 몇 회에 걸쳐 참가 모두 전문가들을 다시 알려줌으로써 사회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전의 판단을 수정하도록 해주는 것이고, 통제된 한류라는 것은 종합된 판단의 전달이 질문지에 대한 응답의 요약 수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전통적 델파이의 익명성과 달리 정책 델파이는 선택적 익명성으로서 예측 초기 단계의 익명성을 강조하며 정책 대안과 결과에 대한 주장이 표면화되면 참여자들은 연대면으로 공개 토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전통적 델파이의 참여자는 전문가이며 정책 델파이는 식견 있는 참조자입니다. 전통적 델파이는 합의의 도출을 중시하고 정책 델파이는 대립된 의견의 도출을 중시합니다. 결론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5년 후 또는 10년 후에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인데요. 지나온 시간들을 예측할 수 있지만 미래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객관적 자료나 데이터들과 추론을 통해 예측할 수 있습니다. 가령 가능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여기에 맞는 대책을 받게 된다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나아가 변화를 이용하거나 어느 정도 바꿀 수 있을 것이며 그러기 위해 필요한 수단이 앞서 말한 델파이 기법입니다. 델파이 기법의 기본 과정은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여러 사람의 판단이 한 사람의 판단보다 정확하다는 기본 과정에서 출발하며 한 사람의 전문가 집단이 아닌 여러 전문가 집단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아직 델파이 기법에 대한 다양한 한계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델파이 기법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미래를 예측하며 적절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그 효과를 예견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기법입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새로운 정책 의제 창출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처는 다음과 같고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응답 받아야 됩니다. 저기
내가 질문 한번 해볼게. 아까 저기 그 델파이하고 정책 델파이 대답은 아무나 도 괜찮아. 보면은 그 전통적인 방식의 델파이에서 요즘은 그 정책 델파이를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 아마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선택적 익명성. 과거의 전통적인 방식은 익명성 위주로 하는데 요 정책 델파이는 약간의 이제 본인이 나는 익명을 해달라 하면 하고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럼 요즘에 이런 정책 델파이가 왜 그렇게 본인을 좀 드러내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거든. 그 익명성보다는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 왜 그런가에 대해서 누가 한번 설명해 주면 좋겠네. 강정희, 오케이. 그 정책 같은 경우가 원래 이제 저도 그게 궁금해가지고 좀 많이 찾아봤는데 그걸로 인해서 좀 더 이름을 알릴 수도 있고요. 이 정책 같은 경우가 사실 내놨을 때 많이 피해가 되거나 뭐 자신이 좀 위험에 처할 만한 아니면 좀 많이 비난을 느끼게 좀 받을 만한 정책이면 모르겠지만 그것이 또 이미지 메이킹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뭐 어떠한 좀 여론에서도 자신의 이름을 좀 많이 널리 알릴 수 있고 본인들과 좀 이해관계가 비슷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본인들 그 사람을 어쨌거나 좀 눈여겨보는 이러한 좀 흔히 말하는 쉽게 말씀드리면 좀 지지율이라고 하죠. 지지를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좀 관례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아무래도 좀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혹시나 또 현주나 다른 이유 있나? 있으면 뭐 어떤 이야기든지 한번 해보지. 그런 이제 관심을 받기 위한 그런 것도 있다. 또 과거에는 저기 그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두려워했다 할까. 왜냐하면은 그 통제하는 그런 기구라든지 집단이 있어가지고. 요즘은 어떨까? 요즘은 조금 더 자유로워졌어요. 자유롭다. 참, 예전보다는 예전에는 뭐 압력을 좀 많이 받고 했을 것 같은데 요새는 뭐 익명으로 뭐 누군가를 이렇게 제보하고 그런 제도도 좀 많이 생겼잖아요. 보호해주는. 그래서 좀 더 자유로웠어요. 또 뭐 있을까? 아까 뭐 나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야 옛날에 그 전문가 하게 되면은 그 뭐 공직의 신분 조금 신분이 조금 이렇게 보장되어 있는 분 내지는 좀 이게 관공서에 계신 분들이 많이 전문가 참여했는데 요즘 보니까 뭐 대학 교수도 그렇지만 시민단체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해. 이분들은 진짜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지, 그죠? 대상자 집단이 많이 바뀐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 한번 고민을 해보고. 그 다음에 하나 또 보면은 그 지난번에 그 대구시인가 어디 참여의 산재, 주민 참여의 산재라는 제도에 이런 델파이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예산을 결정하는 걸 봤어요. 봤는데, 근데 거기 보니까 전문가도 있지만 거의 보면은 다 일반 시민, 비전문가들이거든. 이 델파이 방법은 그야말로 전문가에 의한 전문가들을 활용한 그런 어떤 의사결정 기법인데, 그러니까 그런 일반인들이 주로 이루었을 때 과연 이게 델파이라고 할 수 있느냐, 좀 변형된 방법인지 여기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볼래. 강정희 한번 이야기해 볼래. 요즘에는 시민단체들이 많이 이렇게 좀 많이 통괄되고 많이 생겨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아무래도 시민단체에서도 옛날처럼 그냥 뭐 아무나 이렇게 가서 만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뭐 정책적으로 뭘 내세운다기보다도 근데 내세울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 어쨌거나 그 사람들도 이해관계가 비슷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그 전문적으로 뭔가를 전공하지는 않았으나 어쨌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 정책을 그렇게 좀 낼 수 있는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또 그러한 시스템들이 많이 좀 발달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좀 변형됐지만 델파이 기법이라고 보는 게 좀 맞다고. 앞으로 그런 거 관련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좀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예산 같으면 조금 전문적인 그런 그 식견이 좀 있어야 되거든.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근데 이제 그 좀 그렇지 못한 사람이 뭐 한두 시간 교육을 받고서 결정한다는 그런 무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앞으로 조금 이런 어떤 식으로 좀 개선 보완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있으면 이야기해 보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머. 전문가들 제가 아까 그 장애인 고용 제도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는 그 델파이 기법에는 장애인들이 되게 좀 선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문 패널로. 근데 이 전문가라고 해서 그 연구원들이 전부 다 그 장애인들의 마음을 솔직히 이해할 수는 없는 거고. 근데 이제 다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장애인들을 모아놓고 뭐 어떠한 정책 연구를 해라 이러기에도 솔직히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이 솔직히 좀 사실인데 그런 경우 같은 경우 보면은 일정 비율은 뭐 시민들 그거에 좀 관련된 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그런 시민들이 일부 정도는 선택적으로 좀 전문 패널로 선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전문 지식이 아무리 없다고 하더라도 그걸 또 말할 수 있는 또 권리나 어떤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다만 전문가들이 아무래도 좀 많이 내놓을 수 있으면 그건 더 좋으니까 그 전문가들이랑 시민들이랑 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아까 그 장애인 그 의무 고용 비율 뭐 지금 한 2%좀 되는 것 같은데 그걸 이제 결정하는데 정책 대상 집단을 뺐다는 이야기지. 장애인을 포함시켰다는 이야기 아닌가 그지? 설문조사나 이런 전문 패널에 장애인을 포함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뭐였지? 방금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한번 넘겨보지 그 데이터를. 그지? 문제점이 뭐냐면 제가 그냥 일단 저렇게만 썼는데 장애인들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네. 그렇게 되면은 어쨌거나 신뢰적인 부분에서 뭐 여러 차례 그런 전문가들 통해서 여러 차례 설문조사나 반복적으로 연구를 했을 때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장애인들은 솔직히 그걸 체감을 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추세 자체도 저렇게 5년 동안 놓고 봤을 때 0.9%밖에 어떻게 보면 0.9%밖에 증가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법안을 굳이 세금을 들여서 저렇게 개정을 한다는 것이 조금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인 면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 본인은 이제 뭐 저기 장애인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뭐 일정 비율로 한 두세 명 정도 왜냐면 30명 정도면 지금 15분 정도 선정되는데 보통 패널이 10명에서 30명 정도 이렇게 선택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15명이 전부 다 연구원들이나 그런 법률 전문 교수 자문위원회의 그런 회원들이기 때문에 좀 그래도 장애인이 좀 설명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기 뭐야? 누가 한번 질문을 누구지? 혜진아 아무거나 한번 질문해봐. 현주한테나 아무거나. 이게 좀 토론 좀 돼야 될 게 많은 것 같아가지고 앞에 한번 넘겨볼래요? 그 앞에 금융 관련해서도 지금 이런 생각도 들거든. 그 코로나 지금 이제 수도권 서울 지역이 2단계입니까? 2단계인데 앞으로 지금 이제 더 많이 생기니까 2.5단계까지 격상을 해야 되나? 이런 것도 보면은 아마 델파이 방법을 통해서 결정할 것 같아요. 이게 대통령이 아니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 우리 조에서 뭐 그런 그 담당 위치에 있다 하면은 1.5단계 격상 여부에 대해서 전문가를 구성하고 싶다. 한 15명 정도. 그럼 어떤 사람들을 구성하면은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까? 한번 이거는 자기가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보는 거죠. 그죠? 어떤 게 좋을까? 만약에 저라면 일단 어느 애도 괜찮고, 적기를 어느 애도 괜찮고. 그냥. 현저가 없냐? 아니 다 같이 해야 돼. 다 같이. 일단 뭐 그냥 저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나 그런 보건정책연구원에서 가장 먼저 선정을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 2차 재난지원금이나 3차 재난지원금까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당연히 경제정책 전문가도 선정이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몇 명, 15명 중에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이제 비율을 따져본다면 방금 여기는 보건복지 공무원들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전문가는 전문가인데 이제 경력을 많이 쌓은 전문가들
그 다음에 또 경제 정책 연금 뭐 경제 전문가들 이렇게 또 그다음에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청에 있는 거죠. 그런 그다음에 또 뭐 현재 저는 사회복지 정책 담당하시는 것 같아요. 그 취약계층인 사람들도 좀 소외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정책이 있어서 그래서 꼼꼼하게 이런 분들도 챙겨줄 수 있게 그런 거또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의료계 종사자들 필요하겠네요, 그죠? 의사나 간호사. 그래 봐 해서 결정하면 될까? 오케이 또 질문 경진아. 너 아무거나 질문해봐요. 좀 이렇게 듣고 토의하고 싶은 거라든지 조금 더 넘겨볼래요? 뒤로 이것저것 뭐 하여튼 델파이 기법에 대해서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또는 실제적으로 어떤 경험적으로 잘 한 것 같아가지고 조금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양적인 거는 아니다, 그죠? 어떻게 질적인 방법인데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중간중간에 설문조사도 하고 그걸 이제 통계치 평균도 내고 일단은 그 전문가들 많아지면 그 사람들 의견을 종합해서 통계를 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 약간의 양적 요소도 약간 가미되는 것 같다, 그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집단별로 아까 의료계 종사자, 공무원 아니면 시민단체 간에 어떤 의견의 차이가 있는지를 볼 수도 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양적인 요소를 간이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거는 질적인 방법이 되겠고 또 마지막에 이제 결정은 어떻게 될까? 공개가 되나 안 되나? 공개가 될까 이게? 공개는 절차 이런 것들이 공개되는가? 절차 자체가 공개, 그러니까 절차는 제가 사실 홈페이지라는 거 같은 부분에서 좀 많이 발췌를 했는데 다 이게 한다는 건 아니고 근데 좀 그래도 그나마 어느 정도는 나와 있고 그거를 토대로 되게 많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고 분석 자체는 저희가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정책을 이제 기획하거나 어떤 정치적인 어떤 활용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익명성이랄까 이런 것, 또 선택적 익명성 이런 것들과 관련해가지고 약간의 이제 공개를 안 할 가능성도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들 위한 어떤 그 내용을 예를 들어가지고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2.5단계 아니다. 2.5단계 하면은 경제적인 문제가 생긴다.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그런 비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치적 목적 때문에 어떤 그런 그 내용을 숨기면서 전문가들은 2.5단계 하는 것을 아주 원하고 있더라. 지금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더라. 라고 할 수도 있거든. 이런 기분을 좀 방어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어렵나? 근데 일단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정책들을 좀 미뤄봤을 때 무조건 좀 숫자에 좀 치중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나면 당연히 그 확진자 수에 따라서 그런 제일 앞으로 한번 돌리고 일부 정권이 그 앞에 그렇지. 정권이 비판을 받기 때문에 그게 좀 단점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류가 이런 거 생각해. 이게 그죠? 정말 합리적으로 이용하려면 어떤 식으로 하면 될까? 아까 말했듯이 여기 이제 상당히 우리가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 안 했지만 이게 우리가 이제 정부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민간은 달라 그죠? 민간은 영업 이익과 관련되기 때문에 함정을 하는데 정부는 그렇지 않거든. 정부는 그런 이익보다는 공공의 이익이랄까, 국민들의 관심이랄까, 또 조금 부정적으로 한다면은 이제 유권자의 관심, 그죠? 표를 얻어야 되니까 그런 쪽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자꾸 일을 나갈 수가 있거든.
근데 그래만 나가면은 조금 이제 사람들 비난을 받으니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해서 격상을 하는 게 맞다. 또는 뭐 다른 어떤 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제 있는 뭐 어떤 정책에 대해서 외교 정책, 일본과의 정책, 북한과의 정책, 뭐 미국과의 그런 것들 보면은 조금 이제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러나 막 전문가 의견을 툭툭툭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문가에 툭 들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 일본과는 강경하게, 북한과는 뭐 친하게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저 전문가 이야기라는 건 전문가는 권위가 있잖아요. 전문가 권위. 그것 때문에 전문가 이야기를 무시할 수 없으니까 과연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는 경향도 있거든. 그건 어떻게 보면 아까 말한 일종 오류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런 걸 방어하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이랄까. 그런 대책 이런 게 필요한데 어떨까 상대방. 그게 너 어떻게 생각하냐? 영화에 나온 이야기고. 이 소미 어떻게 생각하나? 오케이. 이 촬영이 되고 있어가지고 3초 너무 NG가 나기 때문에 3초만 조용하면 NG거든. 너무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조장이 델파이 기법이 공공 부문에서 잘 이렇게 활용되기 위한 어떤 방법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해보지. 정리를 해보지. 이래 올리면 사람들이 눕겠다. 델파이 기법이 공공기관에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교육을 실시해서 좀 효과적으로 델파이 방법을 이용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미나 이런 거 그죠? 일단 다 나가보지. 다 나가서 인사를 하고 마무리 멘트하고 인사하고 마치는 걸로. 안 보인다. 오케이. 네, 이상으로 A2조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